전공자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따라하기 힘들 텐데. 시간을 절약하려면 이론 강의를 듣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챕터별로 이게 따라가기 힘든데 경제학은 기출 바로 경제학은 굉장히 이론 극복이 힘든 과목이에요. 물론 경제학에 출제되는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보험계리사가 가장 난이도가 좀 낮거든요. 낮아도 경제학이야 경제학. 그래서 경제학은 진짜 어려운 과목이라 경제학은 좀 이론 강의니까 우리가 총 14회에서 걸쳐서 진행될 텐데 제가 아직 강의 계획서 못 짰거든요. 짜서 배포해 드릴 테니까 이론 강의는 안 들은 이거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들은 학생들은 조금 미리 좀 그 챕터에 해당되는 거 좀 듣고 오셔야 돼요. 못 따라가. 분명히 또 가다가 또 막 결석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자리가 비면 또 내가 또 슬퍼지고 내가 또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하시고 이 책은 이제 최신으로 이제 완전히 개편을 했는데 최신의 기출 문제를 다 포함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08년부터 다 문제를 포함시켰거든요. 물론 그 이전의 문제도 몇 개 있긴 있지만 최신 문제는 다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책을 만들었고 얘는 대한민국 유일 최초 보험계리사 전용 교재예요. 물론 다른 문제가 몇 개 포함되어 있지만 전용 교재는 없어. 대한민국에 요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거밖에. 그래서 보험계리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구성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각 챕터별로 이제 요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마찬가지야. 각 챕터별로 요약 강의를 진행하고 그 챕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문제 바로 들어갑시다. 자, 우리 경제학의 개요 파트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지. 바로 갈게요. 자, 먼저 생산 가능 곡선. 우리 생산 가능 곡선이 뭡니까? 한 나라에 주어진 자원. 우리 자원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노동과 자본이야. 이 자원을 전량 투입하죠. 전량 투입하고 그다음에 최상위 기술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XY 두 개의 재화예요.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첫 번째 생산 가능 곡선 우하향합니다. 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재화를 생산을 추가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재화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노동과 자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X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X재화에 더 많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야 돼. 그럼 필연적으로 Y재화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과 자본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은 우하향해요. 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의 문제죠. 내가 요 선택을 할 것인가, 요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오목하게 그려져 있어요. 우하향하지만 오목하게 그려진 이유를 봤더니 자, 동일하게 X를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증가시켜 나갈 때 포기해야 하는 Y제량이 점점 커지죠.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얘가 0.1 만약에 1, 2, 3이다. 그러면 0.1, 1, 2, 3은 전부 다 뭐야? Y제와의 개수란 말이야. Y제와의 개수인데 누구의 가치야? X제와의 가치야. X제 한 개의 가치예요. 우리 후생 경제학에서 요 기울기를 뭐라 그랬죠? 한 개 변환율이야. MRT XY라 그랬어요. 그러면 델타 X, X 한 개를 추가로 증가시켰을 때 포기해야 하는 Y제 양이야. 마이너스 붙고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들 무엇이 똑같다? 생산 비용이 똑같아. 노동과 자본을 전량 투입했기 때문에 뭐야? TC는 WL 더하기 RK야. 자,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똑같은 거야. 생산 비용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M 뭐가 된다? 생산 비용이 똑같으니까 C가 된다 그랬잖아. C가 되고요. X, Y라 그랬죠. 그럼 얘는 E, 누구게? Y게. 누구의 가치? X의 가치. X 몇 개의 가치? 한 개의 가치인데 X 한 개의 무엇을 의미한다? 한 개 비용. 생산 비용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Y제와의 개수로 표시한 X 한 개의 생산 비용이에요. 생산 비용. 그럼 얘가 커지면 뭐 했다? X제의 생산 비용이 비싸졌다는 얘기예요. 생산 비용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점점 X를 증가시키고 Y를 줄여감에 따라서 포기하는 Y제형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그러지.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인데 여러분들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원인은 뭡니까? 한계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야. 한계비용이. 자, 우리 한계비용 체증하죠? X가 있고 MCX가 이렇게 있어요. 체증이에요. 그 다음에 Y가 있어요. Y가 있고 MCY가 있어요. 얘도 체증이에요. 그런데 XJY의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XJY의 한계비용은 점점 커질 거 아니야. YJY의 생산량은 줄여가요. 그러니까 YJ 한계비용은 감소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XJY의 한계비용은 증가하고 YJ 한계비용 감소하니까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원인은 뭐다? 한계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야. 한계비용이 체증하는 원인은 뭡니까?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기 때문이지. 우리 한계비용, 생산과 비용 쌍대관계, MC는 W 나누기 MPL이죠.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니까 한계비용 체증하는 거고, 한계비용이 체증하니까 기회비용도 체증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 국제경제에서 뭐 배웠어요? 비교이론 배웠죠. 비교이론. 근데 비교이론에서는 뭐야? 한계 생산성이 일정, 한계비용 일정,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일정하니까 생산 가는 곳으로 우하향은 직선이었잖아. 그쵸? 그래서 일단 기회비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분배는 다루지 못하지. 분배는 뭡니까? 소득 분배야. 그러니까 생산 가는 곡선 어디까지는 뭐야? 효율성만 다루는 거야. 생산 가는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뭐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한 거지. 효율성을 이야기하죠. 근데 분배, 공평성은 전혀 얘기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야. 정답은 4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요런 생산 가는 곡선이 나와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XJ를 한 단위 추가로 증가시킬 때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 뭐야? YJ 생산량의 감소. 맞죠? 맞잖아. 그런데 거기 봐요. 2번. 기회비용은 체감한다? 거짓말. 생산 가는 곡선이 원점에 오목한다는 얘기 그 자체가 뭐야? 기회비용은 체증한다는 얘기지. 점점 증가하잖아.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조건 틀려. 2번은. 3번. 여러분 D점에서 A점으로 가요. D점에서 A점으로 가면 YJ와의 생산량이 증가하죠. YJ와의 생산량이 증가한데 XJ와의 생산량은 불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YJ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0이지. 0. 그 얘기야. 0. 그 다음에 C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다. C에서 B로 이동하면 XJ와의 생산량이 X2, X3만큼 감소하죠. 그럼 YJ 생산량은 Y2, Y3만큼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요 생산량의 기회비용은 요 생산량이고 요 생산량의 기회비용은 요거겠지 뭐. 그래서 4번 맞고요. 3번. 자, 우리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 나라에 주어진 자원을 몰빵, 전량 다 투입해서 최대한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이야. 그래서 물론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돼.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의 요 내부의 점들은 뭡니까? 효율적으로 생산한 점이야. 아니, 내부의 점, 비효율적으로 생산한 점이야. 여기는 효율적으로 생산한 점이야. 그런데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있는 점 뭐야? 달성이 불가능한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어진 조건들 요거 있잖아요. 자원이 증가한다거나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이동하겠지. 그런데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 있는 점들은 뭔가 노동과 자원을 전량 고용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실업이 존재한다거나 완전 고용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공장 기계 도구 설비를 완전히 풀로 가동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생산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다. 그것은 뭐야? 실업의 감소가 아니란 말이야. 자, 실업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야? 생산 가능성 안쪽에 있다는 얘기. 완전 고용하지 않았지. 얘 감소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업의 감소는. 두 번째, 자본량이 증가했다. 여기 보시면 주어진 자본량, 자원이 증가를 한 거야. 자원이 증가를 해버리면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기술 진보. 기술 진보도 뭐야? 동일한 노동과 자본으로 더 많이 생산 가능한 거니까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 요거가 될 텐데, 이거 여러분들 후생 경제학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후생 경제학에서 자, 생산 가능 곡선이 요렇게 주어져요. 주어지면 이제 무차별 곡선이 요렇게 만나서 이렇게 여기서 생산물 구성의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예산선의 기울기하고 일치한단 말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PY분의 PX가 되겠지. 그러면 AS B로 갔다는 얘기는 뭐야? 예산선의 기울기가 요렇게 바뀌었으니까 점이 요렇게 이동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재화의 상대 가격 변화 4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자, 우리 아까 생산 가능 곡선을 바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뭡니까? 그게 한 나라에 주어진 자원, 한 나라에 주어진 기술, 즉 자원이 증가하는 거야. 자원이. 그럼 자원은 노동과 자본이죠. 그래서 자본량이 증가한다거나, 맞죠? 또는 기술이 진보한다거나, 애도 생산 가능 곡선 이동시킨 요인이죠. 그 다음에 노동량이 감소했다. 얘는 생산 가능 곡선을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죠. 얘도 맞죠? 청년 실업의 감소. 얘는 아니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실업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다는 얘기지. 그 실업자를 풀로 가동하면 여기서 생산이 가능해. 근데 실업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안쪽에 있는 거야. 그 실업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란 말이야.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니야. 정답은 2번 쉽고요. 자, 넘겨서 경제학의 본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첫 번째 거기 그 규범 경제학과 거리가 먼 것은 나와 있잖아요. 자, 시험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이제 우리 보험계리사에서 딱 2003년에 한번 나오고 그 뒤로 모든 경제학 시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행정고시 때 몇 번 나왔는데 안 나와 이제는. 자, 일단 실증 경제학. 실증 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뭐 하더니 뭐뭐 하더라. 그래서 만약에 이자율이 상승했더니 저축이 증가하더라. 뭐뭐 하더니 뭐뭐 하더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는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규범 경제학은 자, 이자율이 상승했더니 저축이 증가하더라 까지가 실증 경제학이야. 현상을 나열했잖아. 근데 자기 주장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인상해야 한다. 무슨 해야 한다 나오잖아. 그럼 규범이야. 그래서 규범 경제학은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 같아. 이렇게. 얘는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 순후생 손실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기업의 독점제를 막아야 한다. 규범이죠?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서 정보통신 관련 인적 자본을 구축해야 한다. 규범이지? 근데 봐봐.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민간의 투자를 감소시킨다. 현상 그대로잖아. 이게 실증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다? 이자율이야.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 이자율이 오른단 말이야. 오르니까 투자가 감소하죠. 그래서 정부 지출의 증가분을 일부 상쇄시킨단 말이야. 이게 뭐야? 구축 효과래죠. 구축 효과. 예, 구축 효과야. 구축 효과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구축 효과. 민간을 구축한다. 구축 효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증 경제이고요. 정부는 효용 증대를 위해서 총수요 확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규범이 되겠죠? 쉽고요. 2번. 자, 2번 문제는 우리 뭐 이건 그 다른 경제학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경제 변수를 유량 변수냐 아니면 저량 변수냐 비교하는 거예요. 유량은 플로우죠. 플로우. 저량은 스톡이야. 그래서 유량은 뭐야?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개념이고요. 자, 저량은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개념이야. 자, 기간 한 달 동안 그 값이 얼마야? 요게 뭐라고? 1년 동안 그 값이 얼마야? 요게 유량이야. 흐르는 물.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값이 얼마야? 얘는 저량. 알겠죠?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유량. 1시간 동안 얼마큼 물이 흘렀어? 유량. 지금 고여있는 물의 양. 저량.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우리 소득 유량이죠? 한 달간 소득, 월급, 1년간 소득, 연봉. 소득이 쌓여서 뭘 형성해? 재산을 형성해. 너 지금 재산이 얼마니? A는 부부, 웰스, 재산, 저량.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장사했는데 적자가 얼마야? 적자는 유량. 적자가 쌓여서 부채를 형성해. 부채, 빚, 저량. 그러니까 재정 적자는 뭐야? 유량. 근데 정부 부채는 저량. 지금 정부의 부채가 얼마냐? 그렇잖아. 그 다음에 1년간 투자가 얼만큼 이루어졌습니까?
그 투자가 쌓여서 뭘 형성을 해요? 자본이죠. 자본. 현재 자본량이 얼마냐? 자본.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생산물 수요. 생산물 수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전부 다 유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컵라면의 소비량이 10개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게 하루 동안 소비량인지 1년 동안 소비량인지 한 달 동안 소비량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비량도 유량이야. 근데 문제는 자산에 대한 수요는 저량이라 그러죠. 이건 주의하라 했어. 자산 수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라면 몇 개 먹었니?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런데 한 달 동안 부동산 몇 개 갈아 먹었냐? 그러지 않죠? 당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총액 수로 뭡니까? 은행 잔고 또는 뭐 주식 보유, 채권 보유 전부 다 저량이에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 우리가 어떤 가격을 할 때 있잖아요. 자체의 가격은 저량이죠. 그러니까 요거 야, 지우개 가격 얼마야? 1,000원. 그렇잖아. 야, 지우개 1시간 동안 얼마야?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요 자체에 대한 가격은 저량이야. 그런데 서비스 가격은 유량이었어요. 서비스 가격.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의 가격을 뭐라고 하죠? 임금이잖아, 임금. 임금인데 노동자 그 자체한테다가 너 1,000만 원짜리, 너 2,000만 원짜리 가격 붙일 수 있다 없다? 붙일 수 없지. 인신매매지 그러면 세우잡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노무 서비스에다 가격 붙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노무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월급을 줄 거고 1년간 제공해 연봉을 줄 거야. 그래서 서비스 가격은 유량, 자체의 가격은 저량. 또 이제 우리 저량이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외환 보유고 또는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의 양, 뭐죠? 통화량, 이런 거, 통화량.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달러당 얼마, 환율, 뭐 이런 것들 저량이 되겠죠? 이렇게. 또 여러분 또 실수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실업자의 수 뭐죠? 실업자의 수는 저량이야. 실업자 수. 그러니까 실업자의 정의가 뭡니까?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정말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재의 실업자의 수는 얼마냐 이거지. 저량이야. 그런데 직업을 잃은 사람의 수, 그 실직자란 말이야. 그럼 실직자하고 실업자 혼동하시면 안 돼. 직업을 잃은 사람의 수, 그 실직자란 말이에요. 유량이야. 한 달 동안 몇 명의 사람이 직업을 잃었습니까? 직업을 잃는 사람의 수는, 실직자 수는 유량, 실업자 수는 저량.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 자,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유량? 소도 유량이지. 유량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 달간 소비, 1년간 소비 유량이죠? 그런데 아까 그랬죠? 자산은 저량. 쉽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우리 경제학의 기초가 끝났고요. 자, 본격적으로 수요 공급 이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여기는 이제 요약 강의를 좀 하고 가야 되겠죠? 하고 갈게요. 자, 먼저 수요의 법칙 나와 있죠. 자, 가격이 있고요. 가격이 있고 수요량이 있어요. 그럼 수요 곡선 이렇게 존재하죠. 우리 가격 변수가 독립 변수일 때는 Y축에다 쓴다 그랬어요. 요게 독립 변수야. 그래서 그 다음에 특정 가격 하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 요걸 뭐라고요? 수요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요량은 수요 곡선에서 하나하나의 점이야. 그러니까 한 개당 2,000원이면 10개를 구입할 거야. 요게 특정 가격 하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 수요 곡선상의 하나하나의 점을 수요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1,000원이면 한 개당 1,000원이면 20개를 구입할 거야. 그러면 얘도 뭐가 돼?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가격 체계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계획, 수요 곡선 전체를 뭐라고 한다? 수요라고 해요. 다시 하나하나의 점을 수요량, 전체를 수요라고 해.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자, 좌표상에 있는 독립변수야. 그러면 곡선상의 변화를 유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자, 좌표상에 있는 독립변수는 곡선,
상의 변화, 그러니까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게 수익의 법칙인데 예외적인 현상이 두 개 존재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베블렌 효과, 과시적 소비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비싸면 더 사는 거야. 자, 이거하고 두 번째는 기펜제. 얘는 나중에 배우죠. 소득 효과가 대치효과보다 큰 열등제. 자, 그리고요. 지금 한 개당 2,000원이면 10개를 산 게 아니라 살 거야. 그러면 10개를 구입할 때 이 소비자는 한 개당 2,000원까지는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의 높이를 디맨드 프라이스, 수요 가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수요 가격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소비자가 최대한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야. 자, 수요 곡선 높이는 소비자가 최대한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야. 그런데 자, 수요량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소비자가 최대한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10개를 구입할 때는 2,000원 지불하고자 했는데 20개 구입할 때는 1,000원을 지불하고자 하잖아. 그러면 소비자들이 소비량을 점점 커짐에 따라서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다?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이야. 근데 문제는 효용은 만족감이기 때문에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단위가 있잖아. 단위가 2,000원, 1,000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느끼는 그 만족감 있잖아요. 그 만족감을 우리는 시장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만족감은 유틸리티, 효용인데 요 녀석을 시장 가치로 환산한 걸 편익 그랬죠. 편익, 베너핏.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모양이 마지널 유틸리티, 한계유용 곡선과 모양이 똑같지만 문제를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이 높이는 단위가 있어. 한계유용 단위가 없어. 그래서 얘를 만족감을 시장 가치로 환산한 거, 그게 베너핏이야. 그래서 한계 편익 곡선이야. 수요 곡선은 한계 편익 곡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가격이 변동하니까 어떻게 된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 수요량이 변하는 수요 곡선 상의 변화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가격 이외의 요인. 자, 제가 아까 수요 곡선 상의 하나하나의 점을 뭐라고 한다? 수요량. 얘는 곡선 상의 변화, 가격이 변하면,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 얘는 수요 곡선 상의 변화예요. 그런데 이제 가격 이외의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외의 요인. 그러면 수요 곡선 전체가 왔다리 갔다리 해. 그게 수요 곡선 전체를 뭐라 그랬죠? 제가 수요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수요 곡선 전체가 움직이는 걸 수요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갑자기 얘가 이게 소득이 만약에 얘가 2만 원이라고 합시다. 2만 원. 그런데 소득이 만약에 4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소득이. 얘는 소득이야. 그러면 예전에 소득이 2만 원일 때는 2,000원짜리 10개를 샀지만 이제 2,000원짜리 20개 살 수 있지. 자, 1,000원짜리 더 살 수 있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했을 때 모든 가격 책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틀어졌어. 이건 수요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제학에서 그래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곡선상의 변화인지 곡선 자체의 변화인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요 점이 A점이야, 요 점이 B점이야, 요 점이 C점이야. 그러면 B하고 C는 무엇이 똑같습니까? 수요량 20개로 똑같죠. 근데 원인은 전혀 달라. A에서 B로 간 것은 뭐야?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한 거고요. A에서 C로 간 것은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원인은 다르다. 그런데 그런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소득이란 말이에요. 소득. 그런데 방금 우리는 소득이 증가를 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로 봤지만 모든 재화가 그렇지 않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거나 소득이 감소, 수요가 감소하는 것, 이런 재화를 정상재라고 해요. 또는 상급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오히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가 있단 말이야. 요걸 열등재, 하급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지.
소득이 증가하면 선풍기 안 들고 에어컨 틀어? 소득이 증가하면 소고기 먹지, 돼지고기 안 먹어? 뭐 그런 거야.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열등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에 정상화제가 될 수 있다.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돼지고기도 못 먹어. 그러면 닭발 뜯다가 돼지고기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다 더 소득이 증가하면 이제 소고기 먹겠지. 마찬가지예요. 소득이 증가했어. 근데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은 선풍기가 정상제야. 매 부채 붙이고 있다가 선풍기 뜬단 말이야. 더 소득이 증가하면 이제 어떻게 돼? 선풍기 있고 에어컨 틀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열등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해야 되는데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마이너스까지 감소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영원한 열등제는 존재할 수 없다. 열등제는 일정 구간에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주의할 점이 중립하고 독립을 혼동하지 말라 그랬죠. 중립은 뭐야? 중간이란 뜻이야. 중간. 독립은 서로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 감소하면 열등제. 가만히 중간에 있어. 그게 중립제야. 중립제.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관련제 가격. 이걸 잠깐 볼게요. 자, 지금 PY가 있어요. QXD가 있어요. 자, PY는 YJY 가격이야. QXD는 뭐야? XJY 수요량이에요. 수요야. 그러면 이제 대체 관계를 볼게요. 대체 관계는 콜라 사이다죠. 콜라 사이다. 그럼 콜라 가격이 올라갔어요. 사이다 수요가 증가하잖아. 콜라 대신 사이다 먹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자기? 잖아. 그럼 콜라 가격이 떨어지면 사이다 수요가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는 대뿔 이렇게 암기했었잖아. 대체 관계는 서로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대뿔. 콜라 가격 상승, 사이다 수요 증가. 콜라 가격 하락, 사이다 수요 감소. 그렇잖아. 그런데 보완 관계는 뭡니까? 따로따로 소비할 때보다도 한꺼번에 소비하면 만족이 훨씬 커지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 했어? 삼겹살에는 소주, 1,000원. 치킨에는 맥주지. 파전에는 막걸리 막 그랬잖아. 휘발유 자동차 많이 넣어. 휘발유 자동차. 자, 그러면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어요. 자동차 수요는 감소할 거고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 자동차 수요는 증가하니까 보완 관계는 마이너스야. 그런데 자, 제가 요걸 수업 시간에 요 예시를 제가 들어줬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볼게요. 먼저 PY가 있고 얘가 QY가 있어요. YJY 수요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PX가 있고 QX가 있어요. 그럼 XJY 수요선도 우하향해. 자, 근데 여기가 콜라야. 얘는 사이다예요. 그럼 저는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요 케이스. 자, 콜라 가격이 상승했어요. 콜라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콜라의 무엇이 감소합니까? 수요량이. 선상향에는 양이 감소하는 거야.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콜라 대신에 뭘 먹어? 사이다 먹지. 그럼 사이다에 무엇이 증가하는 거다? 수요가 증가한 거라면 얘는 이 가격이 변한 게 아니니까 수요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단 말이야. 어떤 게 주의할 점이냐면요. 이게 요 가격이 왜 변했어요? 이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했잖아. 이 가격이 왜 변했지? 가격이 변하는 원인이 뭡니까? 그렇지. 공급이야, 공급. 수요가 아니야. 얘는 공급의 변화야. 주의하셔야 돼. 봐봐. 요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수요 곡선 상의 변화가 되려면 공급이 변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수요의 가격 타겟은 계산할 수가 있어. 이렇게 변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수요 공급이야. 그런데 수요가 변하잖아요. 수요가 변하면 공급 곡선 상에서 공급 양이 변하는 거예요. 얘는 공급의 타겟성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요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이걸 모르면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요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조류 독감이 발생을 했어요. 조류 독감이. 그러니까 조류 독감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닭고기 먹어 안 먹어? 안 먹겠지. 닭고기 어떻게 먹어? 닭고기 수요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 닭고기 가격이 떨어지겠죠. 사람들이 닭고기 안 먹잖아. 안 먹으니까 이제 닭고기 수요가 줄어. 그럼 닭고기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야? 이제 여기서 또 문제야. 닭고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닭고기를 또 많이 먹겠네. 그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닭고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닭고기 많이 먹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지. 맞아요. 닭고기가 싸지면 더 많이 먹어요. 맞아. 단 닭고기 가격이 떨어졌잖아. 수요 량이 증가한 거야. 량이 수요량이 증가해. 그러니까 앞줄이 그러면 닭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에라 대체관계인 돼지고기 고기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요건 틀려.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봐. 이거 닭고기 가격이 떨어졌죠. 왜 떨어졌습니까? 수요가 감소한 거잖아. 수요가 공급이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때는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조류독감 발생을 했어. 닭고기 안 먹으니까 돼지 뭐 먹겠어? 돼지고기를 더 먹어야 되잖아. 근데 돼지고기를 덜 먹으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다니까? 우리 대체관계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 재화 대신에 다른 걸로 옮겨가는 데 수요가 그 대체관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봐봐. 얘가 PY, 얘가 QY야. 얘는 닭고기야. 닭고기. 그 다음에 여기는 PX, QX, 여기는 돼지고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요 곡선, 공곡선 이렇게 있지. 자, 이런데 봐봐. 조류독감 발생했어. 조류독감 발생하니까 닭고기 안 먹겠죠. 안 먹어.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첫 수요 곡선 이야기할 때 제가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프를 이해하는 거. 그래프에서 첫 번째 뭘 이해해야 돼? 어떤 게 독립변수고 어떤 게 종속변수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일반 수학에서는 X축에 독립변수지만 막 얘는 X축에 가로축에 쓰는 경우도 있고 세로축에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두 번째, 곡선상의 변화인지 곡선 자체의 변화인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걸 모르면 자기 막 헷갈리다니까? 봐봐. 지금 조류 독감 때문에 닭고기 수요가 이렇게 감소를 했죠. 감소를 했잖아. 가격이 어떻게 될까? 점점 떨어질 거란 말이야. 떨어지니까 다시 닭고기 소비량이 증가하죠. 그때는 곡선 상이란 말이야. 요렇게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한단 말이야. 다시 수요가 요만큼 감소를 했고 수요량이 요렇게 증가. 맞아. 그러니까 수요량이 증가가 맞아. 맞는데 그리고 공급량이 감소하죠. 선상으로. 그럼 자, 수요가 이만큼 감소를 했지.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했잖아. 누가 커? 수요의 감소가 더 크단 말이야. 최종적으로 소비량은 줄어들어. 그러면 돼지고기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대체관계는 어떤 얘기야? 이거 대신에 다른 걸 소비하는 거잖아. 그럼 닭고기 소비량이 이만큼 줄었으면 대체적인 돼지고기 수요는 증가를 해야 돼. 수요 감소한다. 틀리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재화의 가격이 뭔가 하락을 했을 때 이렇게 대뿔보마를 적용하려면 요 녀석은 관련 재화의 가격은 반드시 공급의 변화에 의한 가격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수요량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 수요가 변해서 변하면 엉뚱한 현상이 벌어져. 안 돼. 그래서 공급의 변화가 돼야 돼. 공급 변화가.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게 반드시 대뿔보마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수요의 법칙을 만족을 해야 돼. 물론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감정평가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게 기편제면 안 돼. 왜냐면 기편제는 수요 법칙 위배되잖아. 기편제 한번 봐볼까? 기편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게 여기가 P, Y, 여기가 Q, Y야. 수요의 법칙이 위배돼 이렇게. 그러면 PX, QX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그럼 얘가 콜라야. 콜라. 얘가 사이다예요. 그러면 콜라 가격이 올라갔어요. 콜라 가격이 올라가면 오히려 콜라의 소비량이 늘어나죠. 콜라의 소비량이 늘어나면 사이다의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이때는 적용할 수 없잖아. 내 말 이해돼? 얘는 수요 법칙을 위배되는 거잖아. 오히려 가격이 비싸면 더 사. 그러면 사이다는 덜 먹겠죠. 그때 이때는 이걸 적용할 수 없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일단 요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야? 수요의 법칙을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관련제와의 가격은 공급의 변화로 인한 수요 곡선상의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엉뚱한 이런 결과는 안 되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독립관계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뭐 미래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된다. 그럼 미리미리 사재기해야 되겠지? 이게 현재 수요가 증가하고,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뭡니까? 요게 시험 문제지.